궁금하지만 공부하기 귀찮은 분들을 위해 대신 공부해드립니다. 공부왕 이종훈. 오늘도 이종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분께서 대신 공부해달라고 요청하신 내용이었네요. 주제가 사교육이었다고요? 네, 저 역시 뭐 아이들 둘을 키우고 있는 사교육비 걱정하는 아빠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저에게도 무척 흥미로운 주제였고, 그리고 사교육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교육의 역사 이런 공부하다 보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그래서 굉장히 좀 재밌게 공부했습니다. 네. 먼저 청취자 이경진님께서 보내주신 대신 공부해달라고 했던 요청사항부터 좀 자세히 소개해드리면요. 학부모가 되어서 사교육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은 애청자입니다. 근데 요즘은 유아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영어, 수학, 국어 대형 학원들도 참 많고 학원들도 많이 세분화되어 있고 수업료도 비싸고 이런저런 대회나 시험 대비 특강비도 참 비쌉니다. 우리나라 사교육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사교육도 궁금해요. 대신 공부해 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사실 앞서 오프닝에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지난 2023년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사교육비가 27조 원이거든요. 27조 원. 와. 네.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건 맞아요. 그렇죠. 건전한 학구열은 좋지만 이것도 너무 과열돼서 사교육까지 이렇게 커지면 분명 이거 부작용이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이렇게 부작용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교육이 심해졌는지도 궁금하지만 늘 제가 얘기하는 질문. 네. 이것도 혹시 언제 시작했는지 알아내셨습니까? 네, 공부했습니다. 그 질문 나오니까, 그 질문 항상 나오니까 공부했었는데 처음에는 제가 이제 대한민국 건국 이후부터 뭐 공부를 하다가 에이, 너무 순진하셨네. 박정호 교수님께서 분명히 이거 언제부터 시작했냐, 과거에는 있었냐 없었냐 물을 것 같아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부해서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사교육이 처음 등장한 것, 처음 시작된 건 1053년 고려시대부터더라고요. 고려시대. 네, 1053년. 고려 문정 때 최충이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학원인 문헌공도가 이 시작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네. 여기서 잠깐 고려시대에 사교육이 처음 등장한 배경을 좀 짚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삼국시대와 후삼국시대에는 사교육이 없었는데 왜 하필 고려시대에 와서 사교육이 생기는가? 이건 간단한 거잖아요. 시험이 있어야 사교육이 있죠. 그렇죠. 고려시대에 중국의 제도인 이 과거시험 제도를 도입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고려에는 삼국시대와 달리 시험을 통해서 관리를 뽑는 과거시험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사교육에 투자할 수밖에 없었다. 돈과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과거시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모두가 다 응시할 수 있다. 문이 굉장히 넓어졌죠.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과거시험을 통해서만 관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출세를 위한 등용문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과거시험은 급제자, 그러니까 선발 인원이 굉장히 작았어요. 네. 그러니까 응시자는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많은데 적은 인원만 뽑는, 요즘으로 치면 극악의 경쟁률을 보여주는 워낙 좁은 문이기 때문에 합격이 쉽지 않은 시험이었거든요. 아무튼 이 과거시험 제도로 인해서 고려시대에 우리나라 최초의 사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최충의 문헌공도가 등장했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최충의 이 문헌공도가 문을 열자마자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최충에게 수업을 듣겠다고 너도 나도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 당시 최충이 어떻게 보면 일타 강사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전국 최고의 강사. 예. 고려시대 전국 최고의 강사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최충이라는 사람의 이력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 사람이 23년간 관료 생활을 하면서 요직이라는 요직은 다 거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으로 치면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문화시중까지 하고 관직에서 물러난 사람이에요. 야, 과외 선생님이 국무총리예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충은 과거 시험에 장원급제, 즉 수석 합격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이보다 더 화려한 경력이 없는 일타 강사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과거 시험 장원급제, 수석 합격자. 네. 그리고 심지어 국무총리까지 했어. 그래서일까요? 이 문헌공도는 문을 열자마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또 고려시대에 과거 급제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명문학원으로 유명세를 떨쳤다고 합니다. 네. 이 최충과 문헌공도가 성공을 거둔 이후에 11개 공도가 더 생겨나면서 이를 이제 고려시대의 12공도라고 부르는데 이 12공도가 고려시대의 사교육을 주도했습니다. 재밌는 건 이 12공도의 수업이나 커리큘럼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이거 들여다보는데 이거 옛날이나 지금이랑 똑같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요? 이게 12공도가 이 수업 강의를 누가 하냐면 12공도 출신으로 과거 시험에 급제했지만 아직 간직을 받지 못한, 그러니까 최근에 과거에 급제한
12공도 출신을 데려와서 강의를 맡겨요. 아, 우리 고시 분위기가 그렇죠. 비슷하네요. 예. 그리고 또 이분들이 뭘 하냐면 기존의 과거 시험의 유형, 기출 문제, 나는 또 어떻게 공부했다, 공부 방법, 노하우, 팁 이런 것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지금 치면 쪽집게 강의. 완전 고시랑 똑같네요. 네, 고시랑 똑같고 지금 사실은 서울에 네. 그 대치동의 학원가들도 예. 이런 방법 써요. 아, 그래요? 네, 쪽집게 강의로 유명한 학원들이 또 있습니다. 예, 예. 또 12공도 같은 경우에 매년 여름이 되면 학과라고 해서 합숙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종의 집중 학습 기간을 가졌다고 하는데 지금의 기숙형 학원의 모태입니다. 기숙형 학원, 예. 예. 특히 이 학과에서는 과거 시험을 집중적으로 대비하는 이 기간 동안 좀 뭘 하냐면 과거 시험을 볼 때 똑같은 시간을 줍니다. 똑같은 시간을 주고 그리고 시험을 보게 하는 일종의 모의고사를 집중적으로 치릅니다. 예. 이 모의고사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과거에 많이 급제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입시학원들이 실시하는 연속된 모의고사 그리고 최종 모의고사 시스템이 여기서 나왔다. 그렇네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 덕분에 고려시대 모든 과거 시험 합격자들이 거의 이 12공도에서 배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정도로 이 12공도의 그 유명세는 대단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12공도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그것도 지금이랑 똑같아요. 12공도에 들어가면 예. 과거 급제는 따놓은 당상이다 예. 이렇게 생각되니까 12공도에 들어가려고 경쟁하는 그런 구도가 생겨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12공도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일종의 가외 또 그러니까 무척 성행했다 학원을 그래요. 들어가기 위한 가회가 또 있는 지금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학원 레벨 테스트를 잘 봐서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미리 가외를 과외하는. 받거나 다른 학원들을 다니면서 준비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 예. 레벨 테스트를 한번 떨어진 적이 있어요 학원에. 예, 예. 그래서 학원을 못 가서 네. 그 다른 학원을 가서 그 레벨 테스트를 준비해서 학원에 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이 강풍이라고도 불리고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불리는 사교육 경쟁은 고려 시대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려 시대 이 사교육이 나름대로 과거 시험 합격자들을 대거 배출하는데 성공했다라는 게 이미 알려졌으니 네. 조선 시대도 사교육은 여전했겠네요. 당연하죠. 과거 제도가 있었으니까 예. 조선 시대에도 조선 시대에 이 사교육을 담당했던 것은 이 고려 시대의 12공도와 달리 서원이었습니다. 서원. 그러니까 태계 이황, 율곡 이이 같은 인물들이 서원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고 여기에서 많은 제자들이 배출되는데 이 제자들이 과거에 많이 급제했죠. 그러니까 원래 이분들이 그 서원을 세운 뜻은 성리학과 유학에 대해서 공부해서 훌륭한 선비 그리고 성인 군자를 많이 배출하겠다 이런 뜻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서원 출신들이 과거에 많이 합격하니까 그러니까 합격률이 높아지니까 과거 시험 합격과 출세를 생각하는 학생들이 서원으로 대거 몰리게 됩니다. 이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수강생들이 원하는 방식의 수업을 하게 됩니다. 점차 이 서원이 원뜻은 사라지고 성인군자를 많이 배출하겠다라는 뜻은 사라지고 과거 급제를 위한 사교육 학원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조선시대 역시 과거 시험은 누구나 다 응시할 수 있었고 반대로 선발 인원은 33명 정도 뽑았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무척 적었죠.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10,000대 1 정도 경쟁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엄청난 경쟁률이죠.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과거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서원을 꼭 다녀야 된다. 이런 인식이 생겨나게 됐고 예.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서원 출신들이 과거 시험에 거의 다 합격하는 조선시대 역시 사교육 열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그 입학하면 뭐 선배들이 고등학교 깃발 들고 와가지고 흔들어주고 하잖아요. 동문회. 예. 그런데 그 과정에 학원 깃발 비슷한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요? 저 예. 때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저 때는 사교육 금지 시대. 아, 그러셨구나. 근데 예전에 이제 재수학원으로 유명한 곳들 있지 않습니까? 네. 종뭐뭐뭐 그다음에 대뭐뭐뭐 대뭐뭐뭐. 거기는 워낙 합격생들이 여기는 많이 모의고사도 보잖아요. 그렇죠. 워낙 합격생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 학원 깃발 흔드는 뭐 누가 장난스럽게 했겠지만 하여튼 그런 적도 있었는데 야, 조선시대 고려시대도 만만치 않았군요. 특히나 그랬죠. 왜냐하면 특히나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이 서원 출신 과거 합격자들이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파벌? 파벌을 만들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서인, 뭐 남인, 북인, 동인
다 이 서원 출신에서 갈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본 게임 들어가 보시죠. 대한민국 건립 이후의 사교육은 언제 다시 등장했습니까? 예, 건립 이후를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건립 이전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근현대사에서 이 땅에 사교육이 다시 등장한 시기는 일제 강점기 때부터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뭐 등용할 만한 관료가 있었을까요? 경성 제대를 나오면 됐죠. 일제 강점기는 일본의 교육 시스템과 관료 선발 시스템으로 인해서 과거 시험과는 다른 형태의 사교육이 등장하게 되는데, 예. 과거에 이제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에는 과거 제도를 통해서 출세하기 위한, 그래서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사교육이 극성을 부렸다면, 일제 강점기 시대에 들어서면서는, 그러니까 과거 시험 같은 게 일종의 고시잖아요. 예. 근데 일제 강점기부터는 이런 고시보다는 과거제가 없으니까 대학 입시 위주의 사교육이 펼쳐집니다. 네. 특히 경성제대 입학을 목표로 하는 사교육이 주를 이루게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의 대부분이 사실 대부분의 사교육이 서울대 입학을 네, 목표로 네. 하는 명문대학 입학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이유가 일본의 학벌주의 때문이에요.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에는 동경제국대학, 지금은 동경대 출신이 거의 모든 엘리트 관료 요직을 다 독점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도 요즘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보죠. 때문에 일제 강점기 시기 우리도 경성제대 출신들이 간직을 독점하다시피 했어요. 그러면서 학벌 만능주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모두가 경성제대 입학을 목표로 하는, 경성제대 입학을 위해서 달려가는, 네. 그러기 위해서 경성제대에 입학하기 위해서 사교육이 필요해진 그런 시대가 돼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대한민국 건립된 이후에는 이 사교육이 더 심해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1960년대의 사교육, 서울과 부산 같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사교육은 대학 입시가 아니었어요. 중학교 입시를 위해서. 중학교 입시 맞아요. 중학교 입시 사교육이 굉장히 이 극성을 부렸습니다. 예. 이 당시에 어느 정도로 극성이었냐 하면, 이때 처음 등장한 용어가 치맛바람이에요. 그리고 1970년대 와서는 고교 입시, 고등학교 입시를 위한 사교육이 극성을 부리게 되는데, 네. 70년대 와서 고등학교 입시를 위한 사교육이 극성을 부린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70년대 와서 중학교 평준화가 실시되거든요. 고등학교 평준화가 아니고요. 네, 중학교 평준화가 실시되거든요. 고등학교 평준화는 80년대 이루어졌죠. 예. 그러니까 그 70년대는 또 특히 이제 좋은 고등학교 출신이 서울대 진학률이 높았고, 또 이들이 고시 합격, 그리고 또 나름의 대기업에 들어가서 출세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예. 고등학교 선후배 동문끼리 끌어주고 밀어주는 소위 이제 학연을 중심으로 한 파벌 문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그러면서 경기고, 경북고 같은 이른바 명문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졌고, 명문고 진학을 위한 사교육이 극성을 부리게 됩니다. 지금은 서울에서는 고등학교가 어디냐를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서로 땡겨주고 끌어주는 것들은 완전히 없어졌다. 평준화 시대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준화 이전과 평준화 이후는 구분지였거든요, 저희 때는. 그런데 예. 지역에 가보면 예전에 한번 지역의 명문고로 자리 잡았던 그 고등학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등학교가 명문이 되니까 지금은 평준화가 된 데가 대부분이지만, 그런데도 아직도 그 고등학교냐 아니냐로 나누더라고요, 많이. 네. 근데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70년대 오면서 중학교 입시가 사라지고 평준화가 되면서 사라지고 고등학교 입시가 사교육 시장의 대세를 이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70년대 들어와서 중학교 평준화가 실시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뭐예요? 중학교 입시를 위한 사교육이 너무 심했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중학교를 평준화 시켜버린 거예요. 예. 그랬더니 이제 고등학교 입시가 문제가 된 거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고등학교도 평준화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80년 730 조치라고 하는데, 730 조치가 뭐냐면 사교육 전면 금지, 그리고 고교 평준화, 고등학교 평준화 조치,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러면서 고등학교 평준화가 실시되면서 고등학교 사교육은 더 이상 필요 없어집니다. 특히나 사교육 자체가 전면 금지됐어요. 저 같은 경우 기억나는 게 80년대에 중학교 졸업할 때, 그때 겨울방학 있잖아요. 고등학교 진학하기 전에 그때 잠깐 겨울방학 동안에 성문종합영어 공부하겠다고, 미리 좀 공부하겠다고 학원을 갔어요. 불법을 하셨군요. 네. 그런데 단속이 나왔어요. 도망가가지고 수업 한 번도 못 듣고 그냥 끝난 적이 있었어요. 그 기억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80년대에 이런 사교육 전면 금지로 인해서 한국 사회에 등장한 새로운 모습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카세트 테이프를 통한 사교육. 아, 뭔지 알죠. 서한샘 선생님의 네. 밑줄짝 강의, 예. 카세트 테이프, 그리고 뭐 영어, 그리고 수학. 그러니까 카세트 테이프를 듣고 공부하는 건 괜찮았거든요. 네. 근데 물론 이 당시에도 불법으로 뒤에서 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교육을 했어요. 네. 음성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또 이 가외 금지 조치 같은 경우는 2000년에 이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았고,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뭐 사라졌다라고 볼 수 있고, 고교 평준화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노태우 정권이 들어서면서, 전두환 정권이 끝나고 노태우 정권이 들면서 사교육에 대해서 개방을 해줍니다. 실제로. 네. 그래서 사교육 시장이 90년대 들어오면서 급속도로 팽창하기 시작합니다. 네. 고교 평준화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90년대의 사교육의 모습은 대학 입시, 네. 오로지 대학 입시, 명문대 입시를 위해서 향해 달려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요. 재밌는 건 뭐냐면 또 90년대에 노태우 정권이 끝나고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잖아요.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면서 세계화라는 네. 하도가 등장합니다. 세계화라는 하도가 등장하면서 이전에는 실제로 수학에 대해서 사교육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높지 않나요? 지금도 높죠. 네. 수학은 뭐 언제나 높죠. 근데 네. 이제 90년대 세계화가 나오면서 등장하는 예. 이후부터는 영어. 영어 회화, 예. 그리고 어학연수 음. 등등 이제 사교육에 들어가는 돈의 규모가 더 많아지는구나. 더 커집니다. 아. 과거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집니다. 예. 사교육 시장을 이제 공부해 보면 특히 사교육비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률과 굉장히 연동돼서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 90년대는 어학연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교육들이 등장하면서 이 규모가 굉장히 커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됐고요. 해외는 사교육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랑 좀 비교를 해주세요. 제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좀 놀랐던 게 다른 나라의 사교육 사례와 우리나라의 사교육 사례를 비교해서 연구하는 비교 교육에 관한 연구 논문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동안 사교육의 심각성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등 일부 동아시아에서만 국한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사교육은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북미, 유럽, 아프리카, 남미, 동유럽 등 세계 여러 지역에서 증가하면서 오늘날에는 하나의 글로벌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네. 심지어 탄자니아의 사교육과 비교한 연구 논문도 있어요. 이야. 이 때문에 이들 대륙과 국가들에서도 지금 사교육 비용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교육학계뿐만 아니라 경제학계에서도 사교육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이런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에 놀랍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교육이 증가하고 있다. 네. 참 많은 생각이 드네요. 앞에 오프닝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불확실성. 그러니까요.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그래도 뭔가 우리보다 조금 더 시스템을 먼저 갖췄던 나라인 미국이나 영국 네. 이런 여타 선진 국가들은 사교육 받으려면 돈을 얼마나 내야 되는지 혹시 미국이나 있나요? 영국 같은 경우에 공개적으로 이제 잡혀 있는 사교육 비용 같은 경우는 우리 예. 돈으로 따지면 한 매달 한 200에서 한 300만 원 정도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랑 미국과 영국의 이 사교육 시스템은 좀 많이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사교육을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로 갈수록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입시를 앞둔 고3 때 제일 돈 많이 들어가죠. 대학 입시를 위해서 사교육비가 거의 정점을 찍잖아요. 예. 저 같은 경우 아이들이 아직까지 초등학생이거든요. 그래서 네. 주변에 있는 그 제 친구들이랑 먼저 결혼해서 먼저 애들 대학 보낸 친구들은 저한테 늘 그래요. 뭐라고요? 많이 벌어라. 지금 어떡하려 그러냐. 지금이 별로 안 들어가는 네, 거다. 지금 정말 안 들어가는 거다. 근데 저는 지금도 힘들거든요. 솔직히 겁납니다. 예. 근데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사교육을 시작하는 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네.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고 위로 갈수록 사교육비는 적게 들어갑니다. 네. 근데 하지만 공부를 더 파고 들어가 보니까 여기 함정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 함정에 대해서는 좀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네. 또 미국과 영국, 우리나라의 차이는 우리는 영어, 수학, 국어 같은 입시 공부를 위한 사교육 비용이 전체 사교육 비용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근데 미국과 영국에서는 우리처럼 수학, 과학 같은 학교 공부에서 사교육비가 들어가는 건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네. 대부분의 사교육비는 예체능 레슨, 특히 스포츠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요? 네. 이상하네 이건 또. 왜 그럴까요? 이걸 이제 좋게 포장하면 이렇습니다. 예.
애들이 어릴 때 네.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지 모르니까 찾아보고 또 찾아주기 위해서 예. 다양한 예체능 또 스포츠도 시키고 신체 단련을 위해서 네, 음악도 하고 미술도 그려보고 그래서 진로를 찾아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속내를 좀 들여다보면 왜 스포츠 쪽에 많은 비용을 쓸까? 대학 진학과 관련돼 있어요. 예, 저는 대충 뭔지 이제 감오네요. 네. 예. 미국에서 명문대 들어가려면 공부만 열심히 하면 안 되거든요. 안 되죠. 그거죠? 예. 맞습니다. 미국의 하버드대를 비롯해서 동부 아이비리그 대학 그리고 스탠퍼드, UCLA, UC 버클리 같은 서부의 명문대학들에 입학하려면 한국의 대학 입시 못지않게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미국에서 명문대에 진학하려면 SAT라고 불리는 이 대학 능력 시험뿐만 아니라 봉사 점수도 중요하고 또 스포츠 좋은 성적을 낼수록 유리합니다. 스포츠를 잘한다. 또 스포츠 대회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다. 이러면 굉장히 유리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학년 때부터 스포츠를 집중적으로 교육받는 이 아카데미를 다니게 하는 거는 명문대 진학을 위한 필수 코스다. 이건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미국 특히 이제 동부 아이비리그 같은 경우는 하버드, 예일 같은 데서는 그 펜싱을 잘하는 학생을 선호해요. 네. 그래서 펜싱 교육이 굉장히 비싼 그 사교육이거든요. 예. 근데 이 펜싱 교육을 위해서 펜싱 강국하면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코치들이 미국에서 과외 선생님을 해요? 과외 선생님, 펜싱 과외를 많이 해준다고 해요. 이게 꽤 짭짤한 수입이 된다고 해요. 이야. 제가 아는 코치 한 분도 지금 미국에서 예. 학생들 가르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런데 결국 그러니까 따지고 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사교육비 지출이 예능 쪽이다. 요것만 차이가 있는 거지. 그냥 사교육 많이 지출하는 거 맞네요. 네. 근데 이제 그럼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학과 공부나 입시 공부를 위한 사교육은 안 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앞에서 제가 이제 미국과 영국의 사교육은 함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 어떤 함정이냐면 바로 사립학교입니다. 사립학교. 미국에서 하버드나 MIT 같은 명문대 입학을 잘 시키는 곳으로 유명한 미국의 상위 30대 이 사립학교들이 있거든요. 이 상위 30대 사립학교에 들어가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네. 이 30대 사립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로 치면은 대치동에 정말 그 최상위 학원에 입학 레벨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다른 학원에서 또 레벨 테스트 통과를 위해서 사교육을 받는 것처럼 네. 이 사립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특별하게 이제 학과 공부나 준비를 해요.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미국의 30대 사립학교들 같은 경우 연간 학비만 우리 돈으로 최소한 5,700만 원에서 한 7천만 원, 8천만 원까지 이르거든요. 1년 학비가. 웬만한 사람 연봉이네요. 네. 이거 보낼 수 있겠어요? 못 보내죠. 이 정도.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재학생 비율로 따지면 사립학교 출신들이 7%에서 8%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명문대 대학생의 출신 비율을 보면 50% 이상이 사립학교 출신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도 사립학교 입학이 곧 명문대 진학이에요.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인 게 사립학교 입학이 곧 가장 큰 사교육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처럼 대치동 학원가가 존재하진 않습니다. 그냥 그 사립학교에서 해결하는구나. 그렇죠. 전국에 퍼져 있는 사립학교들이 대치동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리고 비용으로 따지면 아까 연간 비용 얘기했잖아요. 네. 어마무시하죠. 영국 같은 경우는 1억이 넘는 데도 있더라고요. 1억이 연간 수업료가. 자녀가 사립학교에 2명이 다니면 예. 거의 2억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네. 근데 이거를 사교육 비용으로 잡을 거냐 말 거냐. 예. 이 부분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국과 영국은 사립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 명문대 진학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외에 그러니까의 비용은 크게 지출하지 않아요. 네. 그냥 좀 부족한 과목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가외를 하는 정도. 그런 상황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일부 국제고라든지 특목고를 제외하고는 이런 학교가 거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사교육 비용을 쓰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미국은 사립학교 비용을 많이 쓰는 거고 그러니까 미국의 사립학교, 영국의 사립학교들을 사교육의 일환으로 잡아버리면 네. 미국과 영국도 굉장히 많은 대학 입시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을 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최근에는 또 자료를 보면 영국 같은 경우는 스포츠 선수들 중에서 올림픽에 나갈 수 있는 엘리트 선수들 있죠. 네. 올림픽에 나가는 엘리트 선수들. 이 엘리트 선수들도 사립학교 쪽에서 거의 독식하는 분위기예요.
아니 스포츠 선수들도 사립학교에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예, 거의 그런 분위기예요. 예. 그러니까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영국 대표팀의 출신 학교를 영국의 이제 일간지인 텔레그래프가 분석한 적이 있는데 네. 2008년 기준입니다. 2008년에 3분의 1 이상이 사립학교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영국 대표팀에서 베이징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조사해봤더니 메달리스트의 40%가 사립학교 출신. 미국 같은 경우는 NCAA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고 뭐 프로리그 못지않은 큰 인기와 돈이 몰려오기 때문에 미국은 대학 스포츠에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돈을 투자하고 그렇죠. 또 실제로 투자한 것 이상의 돈을 벌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스포츠에 재능이 있고 특정 종목을 잘하는 학생이 있으면 전국을 돌면서 그 선수를 데려옵니다. 스카우트합니다. 장학금을 주면서. 그럼 영국은 그게 아니에요?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이 사립학교 출신들이 잘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뭐냐면 사립학교가 공립학교보다 스포츠 선수를 지도하는 시스템이 훨씬 더 월등히 뛰어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무상교육을 해주는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재정적인 한계 때문에 지도자를 두더라도 아주 몸값이 비싼 지도자를 데려올 수 없잖아요. 근데 사립학교는 몸값이 비싸고 유명한 지도자를 코치를 데려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훈련 시설 역시 사립학교는 의리 삐까 번쩍 하지만 공립학교는 낡아서 언제 허물어질지 모르는 그런 체육관에서 훈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문 스포츠 교육의 질이 다른 거죠. 뭐 개인적으로 우리 이종훈 작가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학 중에 하나를 졸업하셨는데 궁금해서요. 어렸을 때 과외 받으셨어요? 고등학교 때 과외했습니다. 그죠? 저는 앞서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과외 금지 시대. 네, 맞아요. 전두환 과외 금지 시대이기 때문에 참 공개적으로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근데 과외 금지했지만 지금 앞서 오프닝에서 얘기했잖아요. 중국에서 과외 금지, 그 다음에 사교육 전면 금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명문대 출신 혹은 유명 과외 강사들을 입주 도우미로 가정시켜서 지금 과외를 받는 게 중국에서 지금 성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뒤로 전면적인 금지를 했지만 뒤로 아름아름 다 했고 위법적인 행위로 대학에 진학하신 우리 이종훈 작가님과 달리 외국은 과외합니까 안 합니까? 이거 소멸시효 지났죠. 시효 지났죠. 네. 근데 외국은 과외합니다. 그래요. 과외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영국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과 영국도 과외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한국과는 좀 개념이 다른 과외입니다. 이 최근에 한국과 미국의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교육과 과외 경험에 대한 인식 그리고 또 형태 등을 이제 연구한 논문들이 좀 몇 개 있더라고요. 그걸 봤는데 수학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한국 같은 경우는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 더 잘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과외에 투자하고 이 반면에 평균 이하의 학생들은 사교육에 대한 의지가 과외에 대한 의지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과외보다는 오히려 학원을 가죠. 1대1 과외보다는.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는 평균 이상의 학생들은 거의 과외 경험이 없어요. 평균 이하의 학생들이 성적을 좀 더 올리기 위해서 혹은 평균에 좀 더 가깝게 올라서기 위해서 과외를 한다.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사교육 과외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과외, 더 잘하기 위해서, 잘하는 학생이 더 잘하기 위해서 하는 과외라고 보시면 되고 반대로 미국에서의 사교육은 그야말로 그 과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를 도와주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형태의 과외다. 이렇게 연구 논문이 이제 결과를 내고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전 이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조금 달라진 양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한국의 사교육 시스템과 비슷한 형태들이 좀 등장한다 그래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립학교 진학을 위한 학원들이 따로 존재하고 또 대학 입시가 다가올수록 경제력이 있는 부모들은 명문대 진학을 위한 SAT 고득점을 위한 1대1 과외 수업을 진행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시간당 $400부터 시작한다 그래요. 시간당 $400인데 이게 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미국 내에서 굉장히 퍼져 있어요. 그렇군요. 최근에 이 1대1 고액 과외를 통해서 예일대 진학한 사례도 막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그러면서 경제력만 있다면 과외를 시키고 싶은 욕구가 미국 사회에서도 점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일본의 사례는 어떠나요? 일본도 우리와 비슷한 학벌 사회니까 뭐 많은 분들은 일본의 수험생들도 한국 수험생들처럼 대학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가 클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일본의 고등학생은 대체로 고3 때 이제 본격적인 입시를 시작하고 그 이전에는 뭐 동아리나 클럽 활동하면서 학창 시절을 즐기는 게 보통의 고등학생의 삶입니다. 와, 너무 좋다. 그래서 일본은 부활동이 굉장히 활발하잖아요. 고3 때 입시를 시작한다고요? 고3 때, 그러니까 고2 때까지 뭐 야구를 할 수도 네. 있고, 축구를 할 수도 있고, 뭐 음악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가 네. 그쪽에 재능이 없다고 생각되면 네. 나는 이제 수험생이니까 고3이 되니까 3학년이니까 이제 나는 입시를 준비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일본은 영국처럼 사립학교 이런 거 없어요? 있죠. 예. 사립학교 때문이죠. 일본은 사립 중학교 입시가 있어요. 아. 중학교 입시부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일본은 중학교 들어가기 이전 혹은 중학교 들어가는 순간에 대학 진학이 결정돼요. 명문대 진학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쿄 같은 경우에 초등학생 5명 중에 1명이 중학교 입시 치르고요. 나머지 4명은 대입 입시와 멀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대입을 치르겠다. 명문대 진학하고 싶다. 이렇게 되면 이제부터는 쩐의 전쟁. 그들만의 대결이 펼쳐지는데 일부 부촌에 있는 그 사립학교에 진학하고 여기에서 학교 수업을 받게 되면 네. 뭐 기본적으로 우리 돈으로 엔화가 싸져가지고 그러는가? 2,700만 원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연간. 예, 연간 학비가. 또 일본 같은 경우도 미국과 영국은 마찬가지로 자녀가 일단 유명 사립 중고등학교에 들어가면 대학 입학이 보장되는 만큼 막대한 수업료를 지불하는 걸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사립학교가 곧 사교육인 예.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일본의 명문 사립대학이 그 대부분 부속 초중고등학교를 갖고 있거든요.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 부속 초중고 출신들이 마치 에스컬레이터처럼 하나씩 올라가기 때문에 네.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부속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그 대학까지 진학을 하는 게 네. 일반적인 케이스고 쉽다고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쉽다. 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게이오 대학 부속의 게이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예. 6년간 들어가는 학비가 1,000만 원이 넘습니다. 네. 초등학생 학비가 6년 예. 동안 초등학교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1,000만 원.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억 원이 넘어요. 네. 근데 경쟁률이 매년 10대 1 이상입니다. 그만큼 치열한 경쟁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 일본의 지금 돈이 많은 학부모들은 아예 일본 내에 있는 국제학교로 자녀들을 보냅니다. 그 연간 학비가 굉장히 여기도 비싸거든요. 네. 3,000만 원, 5,000만 원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국제학교에 자리가 없다 그래요. 네. 일본인 학생 비중이 일본 국제학교의 절반 이상을 넘어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학비를 감당할 능력과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 부모의 그 경제력과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 사립학교, 국제학교를 통해서 명문대 진학을 하기 때문에 일본 역시 소위 사립학교 시스템과 국제학교 시스템 속에 사교육이 녹아 들어가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말씀 쭉 듣고 보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형태만 다를 뿐이지 사교육의 뭐랄까요? 열풍. 야,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차이가 있다면 뭐냐면 미국, 영국,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립학교 진학을 포기하는 네. 대다수의 사람이 있고. 가정에서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뭐 불만을 갖고 있다든지 더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질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다. 네. 그러니까 명문대 진학이 곧 행복이다 이건 아니거든요. 네. 우리도 그런 인식이 점점 넓혀지고 있으니까 사교에 대한 인식도 앞으로는 좀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신 공부해 줬으면 하는 주제 있으시면 손에 잡히는 경제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꼭 남겨주십시오. 지금까지 불법적인 과외로 대학에 진학한 오래 안 했다니까요. 이종호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